정부가 그린 뉴딜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해상 풍력을 꼽고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던 정부가 한 달 만에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비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한 달이 지났는데 수도권 집값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계 좀비 속 사이에 증여된 재산이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건수도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의 오랜 과제였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그린 뉴딜 계획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규모를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28년까지 2.4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안과 울산, 또 제주, 인천 등 다른 주요 프로젝트까지 탄력을 받게 되면 3020 이행 계획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낙관적 경기 전망을 내놨던 정부가 이달엔 다소 부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내수 관련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 부진 등이 계속되고 또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내수 관련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수출과 생산 감소세는 여전해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고 내수 관련 지표에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내는 보고서로 정부의 경제 인식을 보여줍니다.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던 지난달 낙관적 평가는 이달 그린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백화점 매출액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4.9% 늘었습니다. 카드 승인액도 9.3% 증가하며 2달 연속 늘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주요 경기 지표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3.6%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제조업은 지난 5월 1년 전보다 5,700명 줄었는데 6월에는 6만 5천 명 줄었고 건설업도 5월보다 6월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 중이라고 평가하면서 내수 개선 흐름을 확실한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 이행과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증세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권에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주식으로 2천만 원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의 나머지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무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증세가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95%에 달하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뒤 1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북과 구로, 도봉 등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새 강북은 1.35%, 송파 1.29%, 구로 1.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이 1.21%로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의왕 0.92%, 용인 0.89%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다만 풍선 효과를 주도한 수원은 올해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최근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 지역도 우려할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30조 원 넘는 돈이 자녀와 손자 등 직계 좀비 속에 징여됐습니다. 이 중 1억 원 넘게 징여받은 건수도 5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징여 신고는 15만 1천여 건, 징여 재산가액 등은 4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계 좀비 속 징여가 8만 6천여 건, 징여 재산가액 등은 30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징여 재산가액 등은 그해 징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 징여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직계 좀비 속 징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징여 형식으로 한 해 30조 원 이상이 부에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직계 좀비 속에 물려준 징여 재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만 5,927건 15조 6천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018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16,260건, 징여 재산은 4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징여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3,299건이었습니다. 상속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 늘었고 237명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청신 후에 국내 증시가 5개월 만에 종가 기준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 위주의 수급 쏠림 현상도 백신 개발에 따른 정상화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37% 오른 2,201.1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35% 상승한 783.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2,790억 원, 70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오랜만에 3,672억 원 순매수 전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3,344억 원과 또 558억 원씩 매도했는데 개인이 4,997억 원을 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 대상자 45명 전원이 항체가 형성됐고 이달 말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큰 부작용이 없었다는 부분과 3상 임상이 무난히 통과된다면 내년 초 백신이 출시된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가 동반 상승했는데 그동안 상승 랠리를 견인했던 기술주 위중의 성장주에서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 대형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은 크게 두 개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시키겠다는 디지털 뉴딜과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를 성장시키겠다는 그린 뉴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뉴딜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막상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되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실제 정책 지원 정도를 확인하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오후 2시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이 유지되게 됐는데 이에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불리는 에이텍과 정다운 등은 급등한 반면 이낙연 의원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거품론이 일고 있는 기술주의 조정과 또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상승에 따른 주가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뉴욕 증시의 모습에 동조하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특히 펀더멘털보다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성격에 맞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조언과 함께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 자율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50%의 선 지급안을 내놓으며 사태가 잠시 진정이 됐는데 IBK 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BK 투자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본점 앞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전국 19곳의 WM센터를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의 복합 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비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WM 사업부를 WM 사업본부로 격상시키고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기업은행 WM센터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증권사 상품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객 동의 없이 IBK 투자증권 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편법 판매 행위를 벌였고 피해자들은 이번 선지급 50%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들은 기업은행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IBK 투자증권 상품이었고 기업은행의 잘못된 판매 방법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도 구제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집회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의 기업은행 WM센터를 순회하면서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전국의 각 센터를 돌면서 50% 지급안과 함께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WM센터의 폐점을 요구하고 복합 점포 내의 IBK 투자증권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 점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책임 소재도 좀 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별도 법인이고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사회 방침이 IBK 투자증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합 점포에서 판매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판매 채널을 정확히 구분해서 배상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업 규정 중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면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근데 판매가 됐기에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 피해자는 기업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IBK 증권사와 기업은행이 같은 곳이고 또 똑같은 상품이라면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수차례 가입 권유에도 망설이니까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위험 등급은 무시하라면서 도촉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증권사 직원이었고 상품도 IBK 투자증권이었던 사례입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 간부 사원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가입을 권유한 투자자도 있었는데요.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그리고 IBK 투자증권 WM센터 팀장과 센터장이 회사로 방문을 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품 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해서 회사 자금 중 거액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본 증권에 서명된 글씨체는 은행 직원이 쓴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얼마 전 각 금융사의 회수 내역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피해자들은 이 회수 금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운용사는 지난 10일 각 금융사에게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각 제후별로 청산 및 회수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이 회수 내역은 각 펀드의 판매액에 따라서 최소 4%에서 최대 15.2%를 고객의 계약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 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16호 펀드가 가장 손해율이 높았습니다. 상환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6호의 경우 피해자 A씨와 또 협력회사 이렇게 단 두 구자뿐이었고 DLI 대표인 브랜든 로스가 투자자에게 앞으로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통보한 이틀 후인 지난 2월 13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링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업은행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환은 정산 비용이 약 10%로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실제 회수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회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향후 추가 정산 시에 환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은 동일한 사모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서 판매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개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했고 또 IBK 투자증권은 2018년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디스커버리 US 단기 글로벌 전문 사모펀드를 2개로 쪼개서 판매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증권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50인 이상의 공모펀드는 증권 신고서 제출 등 사모펀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의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49인 이하의 가입 기준에 맞춰서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펀드 사태가 산 넘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를 공격적으로 팔아보자라는 것까지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후속 대책은 좀 세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 회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까지 이 연일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상징성이 큰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당정과 또 그린벨트를 보호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이 시급한 만큼 유의미한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에서부터 군부지 활용까지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담이 있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과 지자체가 공급 대책 마련에 힘쓰는 까닭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이은 규제에 집값 오름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710 대책이 나온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04%, 0.03%씩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수치의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은 아파트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요. 3기 신도시는 일반 용적률이 아니라 과거 1기 신도시가 그랬듯이 특례 용적률이 좀 적용이 되어서 서울의 경우 공공재개발, 수도권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늘려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상반기 코로나19 여파에도 신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내수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닛산 로그의 대미 수출 중단으로 하반기 수출 물량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 중형 세단 SM6를 출시했습니다. 신형 SM6에는 TC300과 TC260 등 두 가지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성능과 함께 승차감도 개선됐습니다. 진동 흡수 장치인 댐퍼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넣고 뒷바퀴 서스펜션에 진동 감쇄 탄성체인 하이드로부시를 적용해 노면 진동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르노 삼성은 연이은 신차로 내수 3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올 상반기 내수에서 55,242대를 판매해 목표치인 10만 대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내수 5위와 4위까지 떨어졌지만 상반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조에 등의 신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 확보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닛산 로그의 대미 수출 중단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XM3를 칠레에 수출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관세청이 오프라인 면세점을 통한 재고 면세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면세업계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명동 본점 스타라운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VIP 고객에게만 마음 방역 명품 세일 초청 행사 문자를 보내 하루 100명 정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와 페레가모, 생로랑, 토지 등으로 쇼핑 시간은 차수당 1시간 20분입니다. 이어 신라면세점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면세 재고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 로에베, 지방시 발리 등 명품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선글라스와 시계 등 잡화 상품들도 선보입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하루 4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되고 쇼핑 시간은 차수당 20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금융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시 현장을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범죄. 특히 최근에는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오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융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 늘어난 대출 사기 전화와 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서는 정기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의 상반기 금융범죄 피해 사례 발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 국장은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51.6% 증가한 433건에 달한다며 금융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감용 경찰청장 역시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금융 범죄의 근절은 수사당국과 금융당국 모두에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이 신종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예방 방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금융범죄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또 국민의 생활과 때로는 그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범죄 대응 정보 공유, 금융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동안 범정부 TF 구성 등을 통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온 두 기관의 공조체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